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 조앤의 메이시라는 분이 작곡하신 분인데, 미국 분인데, 이분은 과학자였는데, 과학하시던 분이 또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일반 시스템 이론과 불교의 연기법, 이런 것을 두루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 동양의 인과관계, 상호 인과관계가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선형적인 인과관계하고 어떻게 다른지, 현대 오면서 점점 고전적인 물리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세계들, 양자 물리학의 세계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인과관계를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을 동양적인 상호 인과율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전통적인 인과관계 이론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도전 속에서 이분의 해답을 불교의 상호 인과율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과율에서 그 해답을 찾았던 분이고, 이 상호 인과율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신분석 중에 가족치료 쪽, 가족치료에서는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상호 인과율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해요. 대인관계 이론. 이 관계적인 모델은 모두가 어느 하나의 원인에서 어떤 결과를 찾는 게 아니고 어떤 것과 네, 꼭 결과를 찾아내는 게 전부는 아니죠. 때로는 과정 자체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 과정이 더 아이고, 이 AI가 왜 있어? 갑자기 누구인지 모르는 요즘 AI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끼어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게 너무 만연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우리의 발언권을 제한을 하기도 하죠. 지금 불가의 연기법은 2500년 전에 불가에서 봤던 인과법이 현대 과학 세계에 들어오면서 가장 최첨단의 과학적인 이론과 맞물려 돌아가요. 그러니까 유도탄을 발사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양자 물리학의 세계가 이미 영향을 주고 그러한 전제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프로이드의 이론은 우리 안에 욕동이 있어서 욕동으로부터 모든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브 티어리죠. 혹은 본능, 인스팅트 티어리인데, 이 본능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온다는, 이런 어떤 최초의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온다.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결과는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세계는 그렇지 않고 원인과 결과를 구별해내기도 어렵고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원인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A라는 현상과 B라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A가 있어서 B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실제로는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차이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인관계 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 우리가 지금 관계 이론 쪽에서 대인관계를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 우리 정신분석 공부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동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다. 욕동은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대인관계나 대상관계 이론 속에서는 초기의 대인관계나 대상관계, 환경과 내담자와 상호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어느 하나에 찾는 게 아니고 여러 팩터가 동시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아이가 타고난 본성이나 아이가 타고난 독특한 어떤 여러 성격 유형이나 아이가 타고난 다른 사람과 다른 뛰어난 어떤 부분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실제 양육자와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데, 대인관계나 대상관계에서는 이 관계 속에서 생긴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원 퍼슨 사이코애널리시스, 한 사람의 심리 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한 프로이드의 최초의 정신분석 이론은 그대로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관계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게 이게 상호인과율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이 부분에서 상호인과율이 많이 적용되는 부분은 정신분석 쪽에서는 가족 치료에서 시스템 이론이라, 가족 치료에서 시스템 이론은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 시스템 이론, 과학계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시스템 이론, 여러 시스템에 이론이 적용되는데, 이건 심지어 인공위성이나 유도탄이나 다른 여러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적용, 상호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그 물리적인 세계 속에 적용되는데, 실제 심리적인 현상 속에서도 이 상호인과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정신분석을 너무 심플하게 보지 말고,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의 이론, 말하자면 역동 이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밸리드한 이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긴 하지만, 또 하나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이런 이론도 큰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A와 B를 어느 하나가 옳다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퍼스펙티브를 넓히기 위해서는 A도 맞고 B도 맞다, 근데 A만 맞다 혹은 B만 맞다고 하면 그건 또 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도적인 입장에서 정신분석을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 정신분석 쪽에서도 상호인과율을 깊이 체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이 상호인과율의 세계를 철저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여러분이 실제 정신분석 과정 혹은 라이프 코칭 과정 속에서 대상을 이해하는 힘이 배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느 하나의 이론만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이론을 다 함께 가지고 있어서 내담자에 따라서는 주로 프로이드식의 원 퍼슨 사이코애널리시스가 이분에게 더 도움이 될 때는 그 이론을 따라서 사용하되, 다른 내담자의 경우는 관계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할 때는 관계 이론을 따라서 치료 라인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어느 학파에 속하니까 그 학파의 이론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그래서 여러 학파들의 얘기들을 어느 하나가 옳다는 쪽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언더스탠딩이 되려면, 우리가 인과관계에서 최초의 원인 하나로부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결과는 원인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아주 단순한, 이걸 환원적이라고 그러죠. 환원적으로 보는 것, 환원적인 퍼스펙티브인데, 환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 쪽에서 혹은 정신분석 쪽에서 지금 어느 분이 정신적으로 우울이나 불안이 많은 분은 어린 시절의 체험 속에서 이 원인을 찾는 경우들이 많죠. 그 어린 시절의 그 체험 혹은 아니면 타고난 것, 이 어느 하나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심플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많은 다양한 것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보지 않고 좀 더 넓은 퍼스펙티브로, 넓은 관점으로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은, 어떤 내담자는 나와 다른 거라고 얘기한다면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세계와 내가 완전하게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사고방식이 서구식의 방식인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보면 나와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와 분리된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은 전이와 역전이 이를 중심으로 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정서적 의사소통 공부를 하는데, 정서적 의사소통도 결국은 그 퍼스펙티브가 상호적 인과율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저자는 그게 상호적 인과율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적 인과를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론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관점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풍요로운 발달을 위해서는 우리가 상호인과율의 세계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과 몇 학기째 공부해 오고 있는 상호인과율과 정신분석 과목은 미국의 유명한 생태 철학자이셨던 조애너 메이시 님께서 1991년에 출간한 Mutual Causality in Buddhism and General Systems Theory를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2004년에 저명한 불교학자이신 이중표 교수님께서 2004년에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이 2004년에 출간된 이후에 2020년에 제목을 바꾸어서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번역서의 제목으로 번역된 서적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발간됐던 불교와 과거에 2004년에 출간됐던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이 2020년에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간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새로 출간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우리의 공부를 계속해 나가죠. 일반 시스템 이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는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요즘 사람은 인공지능 하면 알아듣죠. AI. 아까 AI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죠. 무슨 얘기하니까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고 시비하고 들어오는 게 이게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갈 만한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각자가 이 과목 시작하면서 혹시 어떤 정서로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여러분 지금 느끼는 것이나 생각을 조금 나누시면 좋겠네요. 방금 그 말씀하는 거 듣다가 생각이 나는데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인연이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것이라든지 원인과 결과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환자를 이제 내담자가 왔다 그러면은 그 내담자는 대상관계,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조상이든지 이것이 계속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그 내담자를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할 때 그 부모를 라든지 조상을 이 어떤지 그것도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모를 분석한다고 하는 건 이 사람 자체가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성장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이 사람이 부모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아니 물론 그 대상관계라든지 뭐 이것이 대상관계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 가지만 가지고는 옳다 그렇다 할 수 없고 A도 생각해야 되고 B도 생각해야 되고 C도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인연이라든지 업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한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들었지 뭐 그래요. 황 선생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담자가 타고난 또 여러 독특한 어떤 성격적인 유형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근데 이건 전부 내담자 것이라고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내담자가 왔을 때 상담자하고 관계에서는 상담자하고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독특한 관계가 또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AI가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어요. AI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이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에서 새로운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AI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존 이론을 다 섭렵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지식만 가지고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내담자를 만나서 그 내담자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두 사람만의 관계에서만 일어난다. 왜냐하면 독특한 퍼스널리티와 퍼스널리티가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담자가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일반 질병이 있어서 어떤 약을 쓰거나 외과적인 수술은 누가 하거나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니 정신분석의 영역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간에 이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속에서 다른 누구와도 다른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체험이 과거의 체험에서 이분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체험을 가지고 상담자가 임하느냐가 이 성공의 반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상호인과라는 게 내담자의 과거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에서 상호인과율이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상담자가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담자의 나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절한 어떤 인격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분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갈등 속에 있으면서 나의 어떤 해결되지 못한 옹고집 속에 내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 이 얘기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나에게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없어서 이 사람 스스로를 잘 드러낼 수도 없고 그걸 내가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분을 잘 치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호인과율은 이 내담자의 과거의 상호인과율이나 혹은 내담자가 타고난 어떤 성향과 내담자의 환경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here and now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호인과율이라는 것은 심플하게 A가 일어나면 동시에 B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A가 원인이 돼서 B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니고 A와 B가 상호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관계가 일어나니까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 많은 경우에 상담에서 상담자들이 당신의 부모 때문에 당신이 고생한다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또 똑같이 당신이 태어날 때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했어도 당신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다가 어떤 최초의 원인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른 것은 부수적이다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균형을 잃어버린 거다. 그래서 이 원인들을 너무 심플하게 보지 않고 상호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황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좀 나눠주시죠. 일단 과학적 사고를 지향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구자들이 양적 연구를 많이 하는데 양적 연구의 반대편에 있는 게 질적 연구잖아요. 그렇죠. 맥락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그 연구가 굉장히 상호 관계적이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결국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양적이나 질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정신분석에서는 특히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임상을 가지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이 상호 인과율은 이런 두의 연구의 또 다른 또 교집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교집합 가운데 있는 어떤 상호 인과율을 이 두 가지를 통합해낼 수 있는 개념이죠. 예. 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각자 갖고 있는 기능이 그 특별함이 있고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마치 상호 인과율로 모든 걸 바라봐야 돼라기보다는 양적 연구도 중요하고 질적 연구도 하나의 어떤 분화된 기능이고 그 사이에 이 가운데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호 인과율도 하나의 어떤 기능적인 분화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인지의 한계로 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동시에 한 사람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쪼개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법이 발생하는 거죠. 나누어서 보는 거죠. 음과 양을 나눠서 보고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나눠서 보고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나눠보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인지의 한계 때문이가 우리가 통째로 어떤 대상을 파악할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누어서 내가 익숙한 부분을 가지고 파악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파악하는 것이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만함이 발생해서 내가 파악하고 내가 연구한 것이 최고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우기는 순간 이 사람은 허상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본 부분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하거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심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있다고 계속 있다고만 주장을 하면은 이것도 오류가 발생하고 없다고 하는 것도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호적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을 극단적인 양극단,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세계에서는 좌익과 우익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좌쪽의 주장도 옳은 부분이 있고 우쪽의 주장도 옳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건 좌우가 같이 그 양 측면이 어떻게 조화롭게 잘 포용되느냐, 서로 적대적이 아니고 이것을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양극단으로 흐르게 되면 둘 다가 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호인과율의 세계는 양극단을 배제하자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나만 옳다고 하는 주장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인지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 연구는 이 지점까지다라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내 연구가 이러니까 내 얘기는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다른 쪽에 틀렸다고 하는 순간에 허상에 빠지는 거죠. 그래, 지 선생님은 질적 연구를 많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도움을 받기 바래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서로 배척할 것이 아니고 둘 다 상보적이어야 된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어느 한쪽만이 옳고 다른 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실제 학자들, 지 선생님은 지금 느끼는 것은 어때요? 학자들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지만 요새는 양쪽을 다 인정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 질적 연구가 예전보다는 많이 인정받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과학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문학계나 또 예술계나 뭐 학문계도 마찬가지만 요새 많이 보여지는 게 극단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동문학을 하는 저로서는 그게 너무 그 아동문학 안에서도 그게 보여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을 상대로
그 정치화하거나 자기 어떤 화하는 어른들 화하는 장에 아이들을 끼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할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호 인과율 이 부분이 정말 이 세계를 성장시키는 이 시대적 사명이 아닐까,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 선생님이 많은 분을 도울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지 않으면 각자가 가진 자기 나름대로의 옳은 견해가 사람을 해치거나 상대방을 해치거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원래 어차피 요즘은 이제 연구하면은 분석하는 게 컴퓨터라잖아요. 그렇죠. SPS 같은 거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질적 연구를 해도 또 이게 양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야지 컴퓨터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만 쓰는 경우는 사실 또 컴퓨터를 쓰는 상황이라서 잘 없고 두 가지를 다 공부해가지고 두 가지를 보완적으로 그렇게 서로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양적 연구만 해도 되는 영역이 있고 질적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라든지 교육에서도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를 많이 다루거든요. 실제로 양적 연구 자체는 큰 인사이트를 안 줄 때가 많은데 질적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루지만은 이제 그걸 분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결국 그걸 어쨌든 하여튼 간에 어떤 기준으로 양적인 표현으로 만들어줘야지 컴퓨터로 집어넣었을 때 착 분석이 되는데, 요즘 AI가 그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수치화 안 시키고 양적인 데이터를 안 바꿔도 질적 연구가 된 거를 그냥 그대로 입력해도 이게 싹 분석해가지고 수치화로 바꿔달라고 하면 알아서 쫙 바꿔주거든요. 그전에는 질적 연구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내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뭐 한 달씩 걸리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한 5분 10분이면 다 끝. 아주 굉장히 유용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네, 저는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상호 인과율이라고 이제 말하는 어떤 또 사실 폴 겔트너 교수도 그 3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단어가 언급이 돼요. 예. 근데 언급이 되는데 그 깊이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 단어는 쓰고 있는데 이분이 이해하는 폭이 우리 네. 동양 사람 이해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도 자기 이야기를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양적 연구로서의 표현을 하려고 애쓰는데 질적 연구가 툭 튀어나오는 거 그냥 그런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책을 쓰신 분도 제한테 느낌이 뭐냐면은 이 컴퓨터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안에서만 상호작용이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안에서도 상호작용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는 코드라든지 프로그래밍 언어 가지고 그게 다 변화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지만 하드웨어는 사실 전체적인 시스템 변경, 하드웨어적인 변경이 아니고서는 한계를 그대로 가진 채로 어떤 고유의 특성이 그대로 있는 채로 가지만은 사람들은 하드웨어 특성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이제 느끼게 되고 실제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으로 설명을 하지 하드웨어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 지나치게 개별적 특성에 대해서 아니면 한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덜 이야기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변화 가능한 거라든지 그 소프트웨어 안에서의 어떤 상호적인 것들, 특히 이제 요즘의 AI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상황은 전부 다 이렇게 네트워킹으로 돼 있잖아요. 네트워킹이 돼 있고 또 하이퍼링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링크고, 우리가 쓰는 웹사이트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만드는 작업이 그 소위 말하는 노가다거든요. 단순한 작업들로만 쫙 텍스트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이제 그 클릭할 때 링크 되게 만들었냐,
맵을 쫙 짜가지고 가기 때문에 상호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네트워킹이죠. 쪽에 전부가. 네. 근데 그걸 너무 그쪽에 기울이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지나치게 가버리는 거죠. 그쪽하고 상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영역이 같이 있는데 이거 변하는 쪽만 계속 하다 보면 이 습의 한계를 인정 못하는 거죠. 네. 어쨌든 상호 인과율이나 상호 관계적이라는 것들은 그냥 어느 한 특정한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모든 곳에 다 있다 하는 거.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 두 가지 다 개별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상호 관계적인 것도 알아야 되는. 아까 저기 황 선생님 이야기 하신 것도 보면은 예 개별적인 사람의 특성도 알아야 되지만은 관계적인 특성도 알아야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진다 하는 거. 그건 너무 자명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 목사님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한계를 잊어버리고 어느 한 영역에 내가 지금 재미있게 판단하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어떤 이론이나 어떤 모델 이걸로 모든 게 다 된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가 뭔가 허상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는 거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인식으로 포착해낼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호 이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건 초보자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랫동안 어느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영성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성 라인에서 어느 영성에 깊이 심취해서 거기 많은 체험이 있는 분들 중에 어느 지점에서 이 오만함이 발생해요. 프라이드가 들어와 버리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공들인 것들이 어느 공든타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쪽에서 최후의 가이드라인은 결국은 겸손을 유지하고 있느냐 겸손을 놓쳤느냐로 판단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겸손을 놓치는 순간에 지금까지 이분이 가지고 있던 영성이 모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이 겸손을 놓치는 순간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인지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분야를 가지고 계속 따로따로 연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의 한계 내에서 여러 분야를 공부를 하되 그 공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발견하는 것 이것만으로 다 충분하다고 하는 착각에서만 벗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각 분야를 연구하는 건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불교 연기법이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심리상담에서 어떤 발현되는 증상에 대해서 그 기인을 찾는 것이 떠오르는데 결국은 임상에서 치료자 내담자 상호관계에서 내담자가 재경험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유 목사님은 지금 말씀하시긴 어려울 텐데 이 과목에 계속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호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너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